권리, 결핍의 힘과 같은 저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오늘은 인문학에서 소통과 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최준현 대표님께서 이미 자리에 계신데요. 네, 그러면 최준현 대표님을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를 받은 최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살짝 긴장도 됩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예, 날씨 탓인가요? 아니면 제가 인지도가 워낙 낮아서 그런가요? 예, 어찌됐건 많은 분들과 만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는 좀 인원이 적지만 좀 뭐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또 와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자 선생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이런저런 별명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거지 교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인문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이 붙게 된 계기가 거리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예전에는 거지라고 표현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사람, 그래서 거지 교수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혹자는 뭐 제가 생긴 게 좀 거지 같아서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가요? 예,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좀 저를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강의하는 좀 멋있게 입고 오지 그랬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입고 온 겁니다 이게. 예.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살짝 엉뚱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뜻밖에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정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을 만날 자리가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했죠. 거리의 삶을 사는 분들, 노숙인들, 우리가 보통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노숙자가 인문학 공부를 해요?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노숙인 인문학이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시나요? 하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분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또 그분은 거리에 계신 분들은 제일 급한 게 잠자리 아니면 한 끼 식사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분들이 인문학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저한테 의문을 표해 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숙인들이 공부를 한다,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 이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도 않고 에이 설마 야, 어쩌다 한번 이벤트처럼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했고 또 다양한 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거리의 삶을 살고 계신 노숙인 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할까요? 인문학 공부를? 인문학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좀 이겨내 보려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인문학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귀중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길진 않지만 이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인문학 강의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경험담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 알죠? 거기에 나오는 대목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날 들소들이 있었는데, 들소떼가 있었는데 그 들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엄청난 추위가 몰려왔어요. 갑자기 추위가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가 몰려오니까 이 들소들이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들소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겨냈을까요? 네. 온몸을 털로, 길고 촘촘한 털로 감쌌겠죠. 긴 털을 온몸을 두르고 털을 통해서 보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했겠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고 조금씩 그렇게 진화를 해서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죠. 근데 들소들은 그렇게 털을 만들어서 추위를 견뎌냈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그러는데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거 아닙니까? 겨울이 되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옷을 입죠. 두꺼운 이 옷을 껴입죠. 네, 그래서 두꺼운 옷을 껴입어서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 뭐 상식적인 일입니다. 물론 뭐 집안에 보온도 하고 뭐 난방 시설도 하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옷을 입어서 이제 추위를 견뎌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들소들이 사는 곳에 그 추위가 닥쳤던 그 들소들이 사는 곳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름처럼 30도, 40도 온도가 올라갔어요. 들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발소에 가서 털을 깎아요? 들소들이 이용하는 이발소는 없잖아요. 온몸에 그 긴 털을 두르고 있었던 들소들은 결국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멸종하고 맙니다. 환경 변화를 적응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날이 추워서 옷을 잔뜩 껴입었었는데 날이 더워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옷을 벗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유발 하라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걸 겁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어떤 동물들의 예를 든 거겠죠. 우리 인간은 들소들이 털을 이용해서 추위를 견뎠다면 우리는 이 옷이라는 문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었다.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이 옷은 단지 몸에 들추고 있는 천조가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삶을 영위했던 우리 인간들은 어떤 환경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하는 노숙인 인문학은 그런 것 같아요.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그들의 삶을 생기를 유지시켜주는 거라면 그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은 노숙인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은 털을 씌우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주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필요하면 입겠죠. 그리고 또 날이 더워지면 스스로 벗을 수도 있고 이 옷이라는 이 문화가 곧 결국은 제가 하는 인문학의 취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또는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유도해줬던 인문학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못생긴 사진을 너무 확대해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최준영입니다. 가난할 권리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요. 제목에 가난이 들어가서 그런지 많이 안 팔렸어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가난할 권리라는 책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의 인문학, 제가 하는 인문학 강의를 통칭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인문학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거리의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노숙인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노숙인뿐만 아니라 재소자, 미혼모, 한부모 여성 가장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칭해서 낮은 곳의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문학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이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 그걸 제가 잊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책을 내곤 했는데요. 요 얘기보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을 모셔놓고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문학 강의를 하는 그 대학 이름이 성프란시스 대학입니다. 성프란시스 대학. 성인의 이름이죠. 성프란시스 대학 이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노숙인 인문학을 시작했는데요. 그 인문학 과정에 참여했던 한 분이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인문학 강의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한테 인문학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문학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는 택시 운전을 했던 분인데요. 택시 운전하면 뭐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택시 운전만 하면 좋은데 운행을 안 하는 시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노름을 한 거예요. 노름을 하면 그날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빚을 지게 되고 빚쟁이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택시 운전도 못 하게 되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역으로 와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분한테 인문학 강의라는 게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들어와서 인문학 강의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인문학 강의에 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밥 준다니까 왔다.
인문학 강의에 참여하면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계속 다니고 나서 이분이 이제 조금씩 강의에 참여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책은 뭐 예산이 있어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책을 모아서 노숙인들한테 나눠줍시다 하고 요청을 해서 책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5권, 3권, 2권 이렇게 책을 보내오면 그 보내온 책을 노숙인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건데 그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꼼꼼하게 읽었던 거예요. 처음에 한 권 읽었을 때는 뭐 책이라는 게 이런 건가 잘 몰랐었는데 2권, 3권, 4권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많아지고 또 그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걸 이제 성찰한다 그러죠. 삶을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강좌가 끝날 무렵에는 책이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침 그거를 SBS라는 방송국에서 이분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알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이분이 노숙인인데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어요. 주인공으로.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4시간 이분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쭉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비춰줬는데 아마 SBS에서 그런 방송을 기획한 의도는 그걸 겁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처럼 9월이었는데요. 9월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SBS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물며 노숙인도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안 읽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얄팍한 의도로 그런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지고 말았죠. TV에 나와서 책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근데 그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 인문학 과정에 참여해서 책을 소개받고 추천받고 선물받고 그래서 책을 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는 제가 쓴 10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듣고 나서 나중에 내가 책을 낸다면 제목을 저렇게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라고 하는 2010년도에 나온 책이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이분이 했던 말을 책 제목으로 그대로 사용했던 이거입니다. 노숙인 인문학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드러깅, 마약 내지는 알코올릭, 술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노름, 아까 말씀드렸던 노름에 빠져서 빚을 잔뜩 지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노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태생적 노숙인이라 그래서 고아원에서부터 자라서 가족 없이 살다가 그냥 거리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그런 분도 있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몰라요. 자신의 생각을 어떤 뭐 사랑한다는 표현 이런 거는 뭐 막론하고 뭐 우호적인 표현, 좋은 표현을 할 줄 모르고요. 소리가 나왔다 하면 거의 대부분 욕이에요.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어떤 분이 인문학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나서 헤어진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16년 만에 부부 생활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분이 이제 저 MT를 가서 노숙인 인문학도 이제 MT를 가는데 MT를 가서 들려준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정의한 인문학의 정의는 뭐냐면 인문학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이 노숙인 분이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인문학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인문학의 정의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뭐 우주의 질서를 알아본다, 그죠? 뭐 무슨 기타 등등 뭐 그럴싸한 말들로 꾸며진 인문학의 정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이 노숙인이 했던 말, 인문학 강의를 듣고 나서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던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하게 해준 게 인문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또 한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는 노숙인이 아니라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인데요. 교도소에서 제가 이제 안양교도소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뭐 저기 화성에 있는 직업훈련교도소, 안양교도소 뭐 등등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국에 교도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한 50여 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흉악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안양교도소입니다. 모르셨죠? 우리 수도권에 있잖아요. 지금 이전 논의가 한 20년 전부터 이전해야 된다.
뭐 지역에 뭐 혐오 시설이다 그래서 주민들 반대하고 데모하고 빨리 이전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안양교도소가 얼마나 흉악범들이 많이 있는 곳이냐면요, 안양교도소에 묵었던 사람 중에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묵는 곳인지 알겠죠. 더 이상 다른 범죄자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범자, 그러니까 초범이 아니라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 안양교도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제가 어떤 이름도 거론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한 거예요. 처음엔 좀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범죄자라고 하는데 나한테 좀 뭐 욕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상 유순한 사람들이에요. 뭐 착하다는 표현은 내가 안 쓰겠습니다. 착하면 범죄를 안 저질렀겠죠. 착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들, 아주 순박한 사람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유순한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강의를 들으러 오는데 이분들한테 시 한 편씩을 필사해 갖고 오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시를 한 편씩 필사해라. 교도소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있는 시집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시를 한 편씩 필사를 해서 와라 라고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한 40명 정도가 수강생이었는데 한 명도 열애 없이 전부 다 시를 필사해 갖고 오더라고요. 매주 한 명씩.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가 필사한 시를 읽도록 유도했었어요. 읽는데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시 낭송가가 따로 없어. 읽다가 울고 웃고 그냥 시 낭송회의 자리가 된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 좋은 강의가 유지됐는데, 한 3, 4주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시 필사회라는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시를 필사해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안양교도소에 재소자가 몇천 명 될 텐데 시집이 달랑 딱 3권 있었다면 3권. 근데 그걸 순서대로 필사를 했으니까 40명이, 그러니까 3, 4번씩 필사하고 나면 더 이상 필사할 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교도소 내가 저희 집에 시집이 한 몇백 권 되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내가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 교도소에 있는 과장님이 교도소에 함부로 책을 반입하면 안 된대요. 반입 금지. 법으로 금지돼 있대요. 책을 교도소에 못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겠다는데,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쇼생글 탈출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책 같은 데 가운데 그 종이 파가지고 거기다 뭐 담배도 넣고 뭐 총도 넣고 이런 범죄, 그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어쨌든 그 법이 그래서 법무부에서 교도소에 책을 못 갖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갖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시필사 수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어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는 시를 필사하지 말고 시를 한 편씩 지어갖고 오십시오라고 숙제를 했어요. 시를 지어오라고, 창작을 해서 오라고 숙제를 내줬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했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시를 지어오지는 않았고요. 한 40명 중에서 4, 5명 정도가 시를 써오더라고요. 4, 5명 정도가 시를 써오는데, 그 본인이 써온 시를 일어나서 낭독을 하라고 제가 시키는데, 낭독할 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특히 제가 지금 교도소하고 엄마와 어머니라는 시를 써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재소자가 써온 시입니다. 시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산문가도 같은 글인데, 그 글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려서는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다. 근데 언젠가부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키가 엄마 키보다 더 커졌을 때, 그때부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 같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교도소예요. 역시 그분이 제일 먼저 면회를 오셨다. 면회를 오신 그분이 여전히 나보다 키는 더 작은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어머니 대신 엄마하고 불렀다. 그러니까 자기 키가 엄마보다 더 커졌을 때는 어머니라고 계속 불러왔었는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면회 온 어머니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됐다. 물리적인 키는 내가 여전히 그분보다 더 크지만 마음의 키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예요. 아무 느낌이 없나요? 제가 쓴 시는 아닌데
제가 쓴 글은 아닌데, 저도 뭉클했어요. 그리고 저만 뭉클한 게 아니라 한 40, 오늘도 한 2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여기. 예. 한 200명 정도가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읊었던 엄마와 어머니라는 시. 그걸 듣고 진짜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훈련소에서 훈련 열심히 하다가 엄마! 그러고 부르라 그러면 다 같이 울잖아요. 엄마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도소에서 특히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읽었던 엄마와 어머니라는 그 시 한 편이 많은 사람을 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피소드 하나 더 전달해 드리자면, 우리나라,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맞추시는 분은 제가 가난할 권리라는 제 책을 한 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 옛날에는 처음에는 문화부였나요? 문화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관계자분들은 손 들지 말고요. 손 들면 혼나요. 자,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부 장관.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부 장관. 손, 예. 예, 맞췄습니다. 예, 박수. 예, 이어령. 우리 실무자 선생님은 이분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가난할 권리.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고집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거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교도소 수인이 썼던, 제소자가 썼던 시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창작자 이름으로 이어령.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르신들이 단톡방에서 공유해요. 이어령 장관이 쓴 글, 엄마와 어머니.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가 엄마와 어머니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거를 이어령 선생님이 쓴 글처럼, 이어령 선생님 책이면 보통 최소한 몇만 권 팔리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령 선생님한테 가서 전화를 해서 저작권 시비를 좀 할까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시비는 제가 못하고 저작권료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책 많이 팔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게 안양교도소에서 강의를 하고 이 시를 발견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려놨거든요. 페이스북 올린 지가 근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떠돌다가 아마도 이어령 선생님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에게 그게 발견이 된 거고, 이어령 선생님이 언젠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글이다라고 아마 잘못 이렇게 연결이 돼서 책에 그렇게 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노숙인 인문학, 교도소 인문학이 이렇게 대학자인 이어령 선생님 책에도 실린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가난하다고 해서,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지켜줘야 될 뭔가가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제가 주로 하고 다니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 또는 거리의 삶을 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인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번에는 이제 좀 바꿔볼까요? 제가 강의했던 곳을 여러 곳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노숙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교도소 얘기했죠? 요번에는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마다 저소득 주민들이 있죠. 가난하게 사는 분들. 이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역자활센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해요. 근데 작년에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분들하고 같이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을. 강릉으로. 그래서 수학여행을 간 자리니까, 수학여행이니까 편안하니까 술도 한잔하고, 밥 먹고 반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다 같이 삥 둘러앉아서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에 한 여성 참여자가, 인문학 참여자가 제가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했었대요. 사업을 한 3, 40억 정도 매출이 나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IMF 외환위기 때 망한 거예요. 사업에 망하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던 사람들보다 사업했던 사람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직장 다니다 실직하면 나만 힘들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업하다 망하면 주변이 다 같이 힘들어요.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죠? 돈을 막 끌어다 해야 되니까. 이분이 사업했던 분인데 망했어요. 망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변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서울역이나 이런 데 보면 쓰러져 있는데 노숙인들이 와서 담배 한 가지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욕하잖아요. 저 사지 멀쩡한 게 일은 안 하고 구걸이나 한다고. 사지 멀쩡한 게 일 안 한다고 우리가 욕하잖아요. 그죠? 비난하잖아요. 근데요, 사지 멀쩡하면 일할 수 있나요? 우리 청년 실업자들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서 실업 상태에 있는 건가요? 사지만 멀쩡하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서 뭘 이루겠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내 생계를 유지하겠다. 아니면 내 목표를 채우겠다.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 의지가 없어져요. 의지가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져. 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일해봤자 몇만 원 벌어봤자 돈 10만 원 벌어봤자 빚 감당도 안 돼. 이자 감당도 안 되는데 뭐하러 일해? 놀면서 힘드나? 일하면서 힘드나? 하고 일할 용기를 못 갖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60세 가까이 된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는데 사업을 망하고 나서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요. 술에. 알코올릭. 점점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사회복지사가 와서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나와서 인문학 강의에 참여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처음엔 안 갈래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지역자활센터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간병인, 환자들 돌보는 간병인, 청소 용역, 그 다음에 편의점 사업 이런 것도 해요. 편의점 사업부에 배속이 돼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려면 3교대로 직원이 여러 명이었겠죠. 여러 명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동료들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여성, 이제 또 사업에 망했다는 이분이 같이 일하는 편의점 동료들을 딱 봤는데 보는 순간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래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옷 입고 다니는 거 왜 그래? 아우 저 루저들. 저 사람들이랑 나보고 같이 일하라고? 내가 이래도 왕년에 사업했던 사람인데 30억 40억 매출 올렸던 사장인데 아우 저 루저들이랑 같이 일래? 못하겠어 나. 그래서 안 나갔대요. 사회복지사가 또 찾아왔어요. 또 나오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일하는데 원칙이 있었대. 개뿔딱지 같은 원칙. 동료들이랑 말을 섞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 저렇게 못생기고 옷 엉성하게 입고 다니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랑 나는 섞일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리시킨 거예요. 동료들하고 사이에.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인문학 강의에 참여해서 1학기 동안 4, 5, 6, 3개월 동안 인문학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MT를 왔어요. MT를 와서 인문학 강의 3개월 동안 들은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몇 번 흔들었다고 적폐. 저 잔소리 많다고 꼰대. 길거리에서 폐지 휴지 줍는다고 거지들. 신호등 안 지킨다고 무식한 양반들. 그죠? 욕을 입에 담고 산다고 해서, 그죠? 욕쟁이. 이렇게 우리가 대우했어요, 그분들을. 근데요,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가 있나요? 그분들 혹시 젊은 시절에 무슨 이런 인문학 강좌 같은 거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분들은요,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한 분이에요. 왜? 자식들 가르치려고. 저 중동에 가서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달러를 벌어오고, 월남전에 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돈을 벌어오고, 그죠? 서독에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분들이 고생하고 봉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고,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선진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꼰대, 뒷방 노인네, 적폐, 민주주의 모른다 그래서 적폐, 인문 소양 부족하다고 무식쟁이들 내치면 되나요? 그분이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내 친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분들 모셔야 돼요. 우리가 적폐라고 내칠 게 아니라 그분들 모아놓고 따뜻한 된장찌개 같은, 김치찌개 같은 식사 한번 제공하고, 어머니 신호등 지키는 거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거. 저기 나이가 젊어도요, 말을 좀 유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존경해 줄 거예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해드리는 게 그게 어르신 인문학이에요.
거창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토 철학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인문학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당신도 분명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거 일깨워 드리는 거, 그게 어르신 인문학이에요. 제가 했던 인문학은 그런 거예요. 노숙인도 마찬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병약해지고 어떤 중독에 빠졌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아이 저 거지들 발로 찰 건가요? 다가가야죠. 그들한테 뭐 우리가 거창하게 삶을 바꿔라 이런 거창한 얘기하기보다는 옆에 살짝 가서 곁이 되어주는 거예요. 곁이 되어주는 거예요. 노숙인 인문학을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노숙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정의한 거예요. 이거 십몇 년 전에. 노숙인은 잠자리가 없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고, 저는 노숙인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연락할 데가 없는 사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노숙인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노숙인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없게 되기까지 온갖 과정을 거쳤겠죠. 신용도 잃고, 그죠? 그래서 뭐 돈 거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서 없겠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사람, 그게 바로 노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노숙인 인문학은 거창하게 그들한테 다가가서 취직해라, 돈 벌어라, 사람답게 살아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곁이 되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당신에게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 나도 사람이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명 대전 청년입니다. 대전 청년. 부모가 매일 밤마다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꼭 엄마가 어린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어린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를 낳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엄마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대요. 초등학생 4학년인 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낳아준 엄마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계속 부정당한 거죠.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놈아 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직접 듣는 아들의 입장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 인생이 저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살다가 중학생 무렵에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도 외면하고, 엄마는 자식 띄워놓고 이제 편하게 산다고 외면하고, 결국 이른 나이에 PC방을 전전하고 살다가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거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대전에 있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는 데서 무슨 특강을 하는데 거지 교수가 와서 특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저예요. 뭐 무슨 얘기 할까 와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듣고 1시간을 듣더니 쉬는 시간에 이 친구가, 제가 밖에 나왔는데 쫓아나와서 저한테 담배 한 가치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한 30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가 담배 한 가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줬어요. 전화번호도 주세요. 줬어요. 그 뒤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전에 또 언제 내려오시나요? 언제 내려오시나요? 제가 내려갈 때마다 저를 에스코트 해줘요. 대전역에서부터 에스코트 해주고.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저랑 교류를 하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별명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별명 있는 사람. 제가 이제 거지 교수, 거리인문학자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부 무슨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려요. 왜? 저는 거리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거리의 삶을 사는 아저씨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이버 대학에 입학할래요.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어요. 돈 모아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 끊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끊기 어렵다는 거 알죠? 네, 딱 끊고 돈을 모아서 사이버 대학 입학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인데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대전 지역에서 딱 한 명 뽑았어요.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수석 합격.
거리에 알코올 중독자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청년이 인문학 강의 한 번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스스로 술 끊고 돈 벌어서 모아서 사이버 대학 입학하고 졸업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한테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전 청년한테. 대전 청년. 안타까운 건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말라서 이 발이요 허벅지 두께가 제 팔뚝 두께만 해요. 빼샥 말라서 1m 80이 넘어요 키가. 근데 한 몸무게 한 40kg 정도밖에 안 나가나 봐. 너 왜 이렇게 몸무게 안 나가니 그랬더니 저녁을 먹고 나면 졸리기 때문에 매일 저녁을 안 먹고 공부를 했대요. 어디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를 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원 다닐 돈이 없으니까 혼자 공부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이뤄냈잖아요. 그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지원 다 받고 학원 열심히 학원 다니고 교재 빵빵하게 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자활지원센터에 가서 일하면서 틈틈이 밥을 굶어가면서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평균 96점이 넘었대요, 점수가. 그리고 딱 한 명 뽑았대, 한 명, 대전 지역에서. 거기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허약해서 몸이 너무 빼샥 마르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아직 공무원 임용은 안 됐어요. 건강이 좀 어느 정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용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도 가끔 제가 전화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책꽂이부터 하는 강의 들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저는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부산, 광주, 전주, 대구, 대전, 원주, 순천 어디든지 가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요. 가면 누군가 슬쩍 말 한 번만 건드려주면 말 한 번만 붙여주면 화들짝 달려들어서 저도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준비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아예 외면해요. 노숙인들. 왜?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가지고 유권자가 아니거든요. 도와줘봤자 자기 표가 안 되니까 안 도와줘요, 정치인.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모금운동을 했어요. 시민들한테. 노숙인 인문학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모아주세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이 모였어요. 3천만 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7개의 노숙인 시설에서 인문학 강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숙인 인문학 강의를 20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5년 전부터 느낀 건데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20대 청년 노숙인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20대 청년 노숙인이. 아니 20대 청년이 대체 무슨 엄청난 일을 했길래 엄청난 일을 하다 망했길래 실패했길래 노숙인이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20대 청년 노숙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 무슨 일을 하다 실패해서 노숙인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 생활로 전락한 거예요. 친구도 없이 그 우승열패의 신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능력주의에 스스로가 루저 의식을 갖고 그냥 PC방에 전전하고 핸드폰만 갖고 살다가 사회관계 못하고 대인관계 없이 혼자 지내다가 그냥 취직도 못하고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거리에 나와 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와요. 그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집에 다시 들어가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의 끝나고 오면 혼자 제가 기차역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울어요, 마음속으로. 쟤들이 뭘 잘못했다고?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거리의 삶을 살까? 그런데 왜 정부는 이걸 방치하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인데요,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95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의 얼셔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회비평가이자 극작가인데요. 이분이 저하고 캐릭터가 좀 겹쳐요.
저도 신문에 칼럼 쓰니까 사회 비평가고 저도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에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신춘문예에 등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직업이 좀 겹치죠. 네. 이분이 뉴욕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클레멘트 코스. 클레멘트 코스. 이게 1995년도에 미국의 뉴욕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를 했던 최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이 강의가 벌어지게 된 계기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얼쉐리스라는 사람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흑인 여제수를 면회를 갔는데 흑인 여제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여기 교도소 나가면 석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봤더니 흑인 여제수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질문한 얼쉐리스는 아마 대답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어요. 원 없이 막 여행도 다녀보고 싶어요.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류의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흑인 여제수가 뭐라 그랬냐면 저 석방되면요 음악회도 가보고 싶고요. 도서관도 다녀보고 싶어요. 박물관 같은 데도 가보고 싶고요. 왜? 석방인데 왜 그런데 왜 가고 싶은데? 제가요 어렸을 때 저 백인 메이저리티 아이들처럼 그런 데 다니면서 살았으면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오빠들 마약 심부름하고 햄버거 사주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 해봤으니까 석방돼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도서관도 다녀보고 싶고 과학관도 가보고 싶고 음악회도 가보고 싶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얼쉐리스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삶이 무슨 삶인데? 근데 흑인 여제수 앨리스라는 여제수가 그랬어요. 그런 삶이 혹시 정신적인 삶이 아닐까요? 저도 정신적인 삶을 한번 살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얼쉐리스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먹을 것만 제공해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문화적 욕구가 없나요? 예술적 욕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아요. 극장 가고 싶고 뮤지컬 보고 싶고 좋은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걸 뒤늦게 깨달은 게 얼쉐리스가. 그리고 와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학 교수 친구들한테 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995년도에 만든 클레멘트 코스예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2005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 프란시스 대학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노숙인 인문학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9월달 첫 강의를 그 역사적인 첫 강의를 제가 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자들 쫙 있고 저기 카메라 있고 막 얼마나 긴장을 했는데 땀이 막 등 뒤로 막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첫 강의 때 너무 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2005년 9월에 역사적인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작년에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계기는 아까 경향신문에 제가 썼던 칼럼 그게 계기가 돼서 알게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문체부 직원이.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숙인 인문학이 12개 기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같이 인문동행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원주, 춘천, 순천, 서울, 수원, 성남 이 지역 여성 노숙인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2025년 내년 올해가 2024년이죠. 내년에는 드디어 노숙인 인문학, 거리 인문학 20년 만에 한국형 클레멘트 코스가 설립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도소, 그 다음에 거리의 삶을 사는 노숙인 이분들을 연중 케어해 가면서 집중적으로 강좌를 해서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강좌가 드디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고생했고 또 이렇게 동의해주고 지지해준 결과 또 여기서 이렇게 별것 아닌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만들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강의인지 뭔지 화소연인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네. 저는 제가 2000년도에 시나리오 분야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 작가를 꿈꿨던 사람이 신문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 신분이 확 바뀐 줄 알았어요. 원고 청탁도 엄청 들어오고 뭐 주변에서 작가님하고 막 엄청 막 존경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신춘문예에 당선됐는데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우연히 같이 보자고 해서 본 게 아까 말했던 클레멘트 코스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였어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클레멘트 코스 강의 장면 다큐멘터리.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노숙인 거리에 있는 분들은 밥포만 하지 밥만 퍼주지 말고 정신적인 힘을 길러주자. 그게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몇 명 모였어요. 철학하는 분, 문학하는 분, 역사 공부하는 분, 한 5-6명이 모여서 매일 세미나하고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2년 정도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에 강의실 하나를 빌리기로 했어요. 퀴즈, 돌발 퀴즈. 서울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 어디? 네? 네? 숙명여대요, 숙명여대. 숙명여대에 강의실 하나 빌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학생처장님한테 나중에 근데 대상이 저 노숙인인데요. 안 된다. 여학교이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학교에 내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거절해가지고 강의 공간을 찾다가 정동에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정동에. 거기 세미나실 한 켠을 빌려서 거기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강좌는 크게 5가지 과목으로 진행을 했어요. 역사, 철학, 문학, 그 다음에 예술사, 그 다음에 글쓰기. 제가 문학하고 글쓰기를 담당했어요. 제가 이제 등단한 작가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은 1학기 때 역사하고 철학이 진행됐으면 그 교수들은 2학기 때 쉬고 2학기 때는 이제 문학하고 뭐 예술사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1학기 때도 하고 2학기 때도 하고 해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학기도 쉬지 않고 강의한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라포가 잘 형성되는 거죠. 라포가 잘 형성. 그리고 대부분 강의 끝나면 교수님들 다 바로 집에 가는데 바쁘시니까 저는 한가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이분들 에피소드를 많이 아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러니까 뭐 제가 관련된 책도 쓰고 그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